안녕하세요. 백인의 인터뷰. 오늘은 한국해양대학교 김수진 학생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학생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 하지만 아직 대학생인 김수진입니다.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토박이이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25, 4학년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4학년이면 일반적으로 23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25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생이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럼 2년 공백기는 재수나 삼수? 재수나 삼수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교환학생을 1년 동안 갔다 와서 고등학교를 1년 꿇고 미국물. 네, 그렇죠. 미국물 좀 먹고 왔습니다. 그러고 대학생 때 인턴 때문에 1년 휴학했어가지고 2년이 지금 좀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군요. 왜 부산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이런 말처럼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처럼 사실 지방에는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마케팅 직군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는 마케팅 직무가 따로 없어서 마케팅 직무가 있는 서울을 찾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자기소개 하시자마자 서울로 가시고 싶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우려가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저도 부산에 오래 살고 했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이 부산에 있어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부산에 없어서 떠나야 하나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가피하게 부산을 떠나게 되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취직을 위해서 부산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다고 하시더라도 그만큼 이제 믿어 주실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일찍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가정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을 형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을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주위 어른분들 중에서 좀 일찍 결혼하시고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오히려 친구처럼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는 불안정함 또 리스크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솔로를 더 지향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마주했던 가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속했던 가정이나 제 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좀 가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 저도 약간 이상향처럼 꿈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경제적 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가정은 제가 출산하고 나서 그 자녀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혹시 울타리라는 것을 하지 못한 상황 또는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부부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출산을 하게 된다면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뭔가 사회에 대한 안정감이나 뭔가 금전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뭔가 출산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혼 배우자로 우선순위 3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꼽자면 믿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가치관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는 게 서로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되기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큰 부분까지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 다른 점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다르다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치관은 뭔가 삶의 지향점을 포함하고 좀 다양한 것들을 다 아울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하시게 되면 부부싸움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안 하는 부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 배우자와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얘가 왜 그때 그랬을까? 좀 더 혼자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싸우면은 그 하루 안에 풀자. 이야기하면서 풀자. 이게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통해서 가능한 아무리 싸우더라도 하루 안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서 풀어보자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제 친구도 예전에 20대 후반에 결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철칙 중에 하나가 싸움을 하면 12시가 넘기 전에 화해하고 자자. 이거였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진 씨 현재 결혼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다. 네. 저는 좀 일찍 결혼해서 좀 안정감을 찾고 자녀도 빨리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지금 25살인데 네. 한 29, 30대에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 4년 네. 안에 결혼하신 거네요. 혹시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넷째 중 막내로 오빠 1명, 언니 2명 있습니다. 오빠가 맨 위. 네. 오빠하고 언니 두 분은 결혼은? 지금 첫째 언니만 결혼했고 네. 2명은 아직 연애만 하고 있습니다. 오빠하고 둘째 언니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연애. 네. 그러면 큰 오빠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큰 오빠 지금 큰 오빠가 아니구나. 그냥 오빠구나. 네. 오빠 지금 31살입니다. 31살. 오빠도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 결혼을 하시게 되면 자녀는 몇 두시고 싶으세요? 저는 2명 이상은 꼭 두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제가 많다 보니까 형제가 많으니까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통해서 뭔가 형제가 많았을 때 복이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식들도 그걸 느꼈으면 바래서 2명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워낙 복작복작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자녀가 1명인 게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꼭 2명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배우자가 우리는 하나만 낳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1명을 낳고 싶은데 이유가 제가 여러 명을 낳고 싶은 이유보다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면은 1명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신경 쓰입니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쓰는 것을 스스로 부담을 했다면 이제 2명이 되면은 갑자기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에 대한 막막함이 일단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될 배우자와의 생활 습관이 맞게끔 좀 노력하는 게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도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맞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하시게 되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그 과정이나 결혼식 또는 뭐 신혼여행이나 또는 신접살림을 이렇게 꾸릴 때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은 어떻게 하실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선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확실한
방향은 아니지만 이제 집을 구할 때는 이제 신혼부부 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일부분 대출을 받고 한 그 외에 전세 자금 같은 건 좀 미리 모아서 이제 집을 구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충당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일단 희망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서울로 가시면 주거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주거 비용이 굉장히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애초에 생각했던 29살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결정한 나이까지 모아둔 돈이 없다면 결혼을 좀 보류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물론 다들 결혼하면 뭐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면 원룸에서 시작하더라도 뭔가 그 가정을 이루는 데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 가사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가사활동에 있어서 구분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필요한 부분을 서로가 이해해주고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많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남성들이 그 육아나 가사 분담에 대해서 많이 열린 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 돕는다기보다는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그 주의를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육아에 대해서는 수진 씨 이제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서울 생활을 하시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러면 왜 통상 이렇게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친정 아빠나 엄마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회사에서 뭐 늦을 것 같아 좀 봐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제가 이 학교가 지금 영도구에 있어서 영도구의 기준으로 뭔가 출산이나 했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시 그분들도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하다 보니까 네. 6시 때 이제 가셔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걸 시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이 있거나 하면은 좀 더 제가 외딴 곳에서 혼자 육아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외딴 거 서울이 외딴 곳이죠. 그렇죠. 저는 특히나 부모님, 할머니 다 부산 분이셔가지고 정말 외딴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도시 외딴 곳. 요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못하거나 그러거든요.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결혼하고 사실 국가가 바라는 것은 단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했었을 때 우선 저는 출산 의지와 현실적 상황을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 의지를 말하자면 정책으로 출산 의지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례를 찾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출산 의지는 전적으로 각각의 개인 아니면은 가정의 영역이지 정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출산 의지를 정책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의지 외에 이제 출산 의지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출산하기 어려워졌다 했었을 때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구 관련 정책은 특히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의지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미 출산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출산 의지가 없는 층의 분들의 사고가 출산 의지를 갖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한 사람들한테 낳게끔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출산 의지를 갖고 있지만
뭔가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출산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미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초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사실 인구 구조랑 산업은 서로 연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출산의 효용과 비용을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인력이 주요 생산 요소였던 이제 농업 사회 때는 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더 많이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러고 생산 기술이 발전했던 산업 사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그동안 세상에서는 많이 낳으면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AI 위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습니까? 인구 자체가 생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까지 이제 AI,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출산이 개인, 가정, 국가 단위에서 과거처럼 편익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에 있어서 과거의 인구 구조를 전제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필요성이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징병 문제는 철저하게 국방 그리고 효용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수가 모자라다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에는 남성도 여성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 징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 징병이 효과적이라면 징병을 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철저하게 효용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꿀 시스템이 있다면 좀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여성들도 징병될 수 있도록 좀 구조적인 것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진 씨가 만약에 징병 대상이어도 찬성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총 들고 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 마을에서 25살 여전사가 마을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국민을 지키고 하는 것은 남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면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하마스 대원 몇 명을 사살했다던데 맞아요. 너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고 하기에는 이거 스포츠도 아니고 그래서 멋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대단하다.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이렇게 매뉴얼 플러스 그 중위 장교거든요. 그 중위의 탁월한 능력. 대단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해외 석학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상되는 소멸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 우선적으로 소멸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출산이 아니더라도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지방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명목들이 조금 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뭔가 의료 인프라도 사람 1000명 사는데 환자가 더 많을 것이니까 그쪽으로 더 몰리게 될 것이고 이런 점을 미루어 봤었을 때 지방 소멸이 좀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분위기 조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부의 정책 기조나 슬로건만으로는 출산 의지가 크게 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뭔가 정부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서 좀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율을 제어한 경험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더라도 현행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인데요. 적은 세대가 많은 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모두가 합의한 연금 제도의 기본이지만 부담과 보장 측면에서 그 비율이 바뀐 출산율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도를 지속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수업 다 끝나셨어요? 저 오늘 수업이 없어가지고. 아, 지금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는 거죠? 네네. 아, 통학. 통학이요. 저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검은색 제복을 입고 또 멋있는 모자도 쓰고 어떤 학생은 그냥 사복으로 이렇게 다니던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사대학입니다. 해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기사라고 해서 항해사, 기관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해기사로서의 그런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배우고 관련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례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선배님들한테? 네, 배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있었어요. 그러면 수진 학생은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저는 지난 학기만 해도 기숙사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 바다뷰가 있나요? 저희 학교 진짜 기숙사의 바다뷰가 정말 장난 없습니다. 웬만한 방이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서 또 부산항대교가 보이는 뷰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와, 황홀하다. 야경. 네, 야경. 부산항 야경. 네. 오, 대박인데요. 웬만한 거주 환경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뷰입니다. 창문 열면 바다예요? 네, 바로 보여요. 근데 태풍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교 학생이지만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이 심하게 오면은 학교를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가 섬이다 보니까 다리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통행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교를 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거의 다 주말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태풍으로 인한 휴교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기숙사 창밖을 통해서 태풍을 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 사실 태풍 온다고 하면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창문 흔들리고 하지만 미리 뭐 박스 같은 거 끼워놓고 해서 창문이 깨지거나 막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백인의 인터뷰 한국해양대학교 김수진 학생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김수진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